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1위, 덴마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에 많이 랭크됐는데요. 이 추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이래로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번에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54위이고요. 대만은 26위, 중국은 7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과만 접하면 우리는 이런 나라들이 이만큼 행복하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과학적인 자료들이 그렇듯 이 행복순위 역시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된 건데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사실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순위를 참고만 해야지 그걸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행복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한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길래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행복하다고 나오고 한국은 항상 그것보다 낮게 나오는 걸까요? 국가별 행복순위를 발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세계행복보고서입니다. 이 기관이 행복순위를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는 1인당 GDP입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둘째는 건강수명인데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횟수를 뜻합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셋째는 너그러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인을 도우면서 살아가는지를 뜻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는지를 바탕으로 측정됩니다. 넷째는 부패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자국의 정부와 경제 영역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서 측정하죠. 다섯째는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 수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측정합니다. 여섯째는 삶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입니다. 이 수치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자유에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서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는데요. 삶의 사다리 질문이라고 불리는 문항을 통해 측정됩니다. 사다리를 하나 상상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10번 사다리는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을 뜻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0번 사다리는 자신에게 가능한 최악의 삶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지금 자신이 몇 번째 사다리에 위치한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관적 만족도는 앞서 나온 6가지 요소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1인당 GDP가 높거나 자신의 삶이 자유롭다고 느끼면 이 주관적 만족도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중복을 막기 위해 세계행복보고서는 통계학적 기술을 사용해 앞에 6가지 요소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만족도를 추출해서 점수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앞서서 소개한 기준들을 통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머지 요소들을 통해 생겨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 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순위가 높은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건강 기대 수명이나 너그러운 부문에서는 점수가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기부를 특별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인당 GDP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GDP 때문에만 이 나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 비슷하게 잘 사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과 비교해도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행복순위 1위 국가 핀란드의 총리는 2019년 당시 34세의 나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부패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이 정치판에 나서면 저 사람 분명히 어디 더러운 구석이 있을 거다, 백으로 왔네, 이런 의심을 받기 딱 좋으니까요.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지원 점수도 아주 높습니다. 즉, 힘들 때 의지할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스웨덴 게이트로 유명해진 북유럽 사람들의 폐쇄적인 경향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는 사람들, 가족이나 소꿉친구 이외에는 딱히 인간관계를 더 만들지 않는 사람들, 이게 북유럽 사람들에 대한 흔한 이미지니까요. 하지만 이 이미지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고 그 좁은 사회적 반경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반경을 더 넓히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문화권은 가족끼리의 유대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가는 휴가의 경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지원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회적 지원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행복순위가 한국보다 약간 더 높은 일본은 물론 행복순위가 좀 더 낮은 중하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회적 지원 점수가 낮은 편인데요. 사회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여건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도 적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원 점수가 꽤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 진실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적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교 문화의 급격한 붕괴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가족이나 이웃과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맺는 걸 중요한 윤리적 이상으로 여겨왔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 유교 문화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모두 다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겨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건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여겨지며 외면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끼리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르게요.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이 삶의 결정들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점수도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거나 어디에 여행을 가고 싶거나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자유는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받지만 사회적인 제도의 영향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CNBC 방송국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핀란드와 덴마크는 모두 대학교 교육이 거의 무료에 가까우며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교적 부담 없이 새로운 공부나 직업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회의감이 들거나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 지금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자유 점수도 한국이 특히 취약한 것 중 하나입니다. 행복순위에서 한국 바로 밑에 있는 필리핀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일본, 대만, 중국과 비교해도 다 낮습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추구하는 걸 왠지 꺼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데도 이미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나만의 길을 선택하는 걸 금지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가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소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명되지 않는 주관적 만족도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유럽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CNBC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편이죠.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삶 또한 중요한 이유로 소개됩니다. 북유럽은 겨울의 날씨가 정말 혹독하지만 여름에는 아주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수나 바다 같은 곳에 자유롭게 뛰어들어 수영하거나 숲에서 산책을 하죠. 또한 휘게 역시 중요한 포인트로 소개됩니다. 휘게는 일상의 소소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뜻하는 덴마크어 단어인데요. 따뜻한 색의 조명과 촛불을 켜놓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친구 혹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을 뜻하죠. 덴마크 말고도 북유럽 전반에는 이 휘게와 비슷한 것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자극적인 즐거움 속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고요한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는 돈 자랑을 잘 안 하는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북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가진 것을 뽐내면 와 부럽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길래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를 남에게 말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큰 돈 속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자연이나 집 같은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스칸디나비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독일에 몇 년간 살면서 느낀 건 사람들에게 휴가의 전통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북유럽에서는 보통 여름에 4주, 크리스마스 시즌에 1주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그 휴가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할 이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2주 정도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북유럽에서는 아주 흔하고
그런 경험이 사람들의 삶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휴가 때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소소하지만 자연과 소통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에 좀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아름다운 마을 장터에 가서 따뜻한 와인을 마시고 크리스마스 휴가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걸 나눠 먹는 문화를 아주 소중히 여기죠. 겨울 날씨가 아주 혹독하고 새시면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뭐 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온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 작은 행사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의미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북유럽이 왜 행복순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지만 북유럽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하면 좋을 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고 부유한 북유럽과 인구 5천만의 온갖 강대국 및 북한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또한 영원한 건 없다고 요즘에는 북유럽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으로서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쪽의 장점을 잘 참고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생활 환경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북유럽은 휴게를 중시해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이 혹독해서 그런지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또한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서 주변의 자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층 건물에서 빽빽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 자연과도 더 가까운 편입니다. 제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 곳도 바로 옆에 숲이 있는데요. 주변의 건물도 빽빽하지 않은 편이고요. 이게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기쁨을 주더라고요. 한국도 살아가는 공간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지어진 몇 평짜리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쳤고 자신이 사는 공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니까요.